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 손님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핫한 분입니다. 강혜령 기자님. 제가 기자 시절에 같이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뉴스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독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기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문자를 보내서 한 번만 출연해달라. 그래서 회사의 허락을 받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좀 많이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혜령 기자님 본인 소개 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전자팀인데 주로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강혜령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뿐만 아니라 강혜령의 하이엔드 테크라고 해서 좀 기술을 딥하게 그리고 재밌게 소개시켜드리는 코너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강혜령의 반도체 탐구 생활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대표님 요청을 받고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채널에 나오게 너무 영광이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에 따릅니다. 오늘 배우고 가겠습니다. 고수에게. 나온 목적은 다 달성했어요. 네, 홍보 다 했으니까 댓글 상단 링크에 우리 강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과 텔레그램 채널을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 만나면 저도 이제 전직 기자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옛날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안석형 기자의 안테나 못지않게 좋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진짜 필드에서 정말 제일 최신의 내용들을 다루는 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 취재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반도체 취재는 제가 경력은 2017년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전자신문이라는 회사에서 2019년 1월에 처음으로 반도체 취재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의 5년이면 제일 팍팍 머리가 돌아갈 때거든요. 제일 회사에서 뽑아먹을 게 많은 충분히 트레이닝도 돼 있고 일시키기 딱 좋은 연차인데요. 일단 올해 2024년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처럼 반도체가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혹시 올해 톱3 사건 이런 거 뽑는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초월한 뭐 이런 사건들이나 뭐 이런 걸 해서 3개 정도 본인 인상 깊은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타임라인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전영현 부회장 인사 중간 인사. 예, 그게 5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인사 시즌 이제 들어섰긴 하지만 보통 연말에 이제 그렇죠. 예, 사장단 인사나 그것도 최고의 그러니까요. 수뇌부를 예, 최고의 수뇌부를 갑자기 이렇게 정말 모두가 예상 못한 그렇죠. 깜짝 인사여서 그러면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앞으로 어떤 쇄신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가 궁금한 것과 동시에 지금 진짜 삼성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디램 파운드리 다 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내부에서도 뭔가 경고음이 울렸구나. 이런 거를 정말 느낄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사실 삼성전자 디램 보도에 아니면 파운드리 보도에 대해서 쉬쉬하던 것들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결정적인 맞아요. 계기. 이제 10월 초 잠정 실적 나왔을 때 10월 초 이때 뭔가 사과문 발표하신 전에 되게 뭔가 울렸던 경고음. 파격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DS 부문장이 사실 부회장 아니면 보통 이제 사장급인데 사장들을 사업부장들을 총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5월에 중간 인사로 바꾸는 것도 저도 저희 반도체를 18년 동안 봤는데 처음이었고요. 처음이죠. 네,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2013년에 정말 최전성기 메모리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영현 부회장이 보통 이제 영전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삼성은 전자하고 후자로 나뉘는데 보통 이게 좀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죠. 보통 이제 전자 말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약간 아래로 보면서 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영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돌아온 경우 굉장히 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앞으로의 삼성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결국 올해 연말 인사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간 인사로 바뀐 전영현 부회장이 본인의 인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개혁의 강도를
네. 우리는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어떤 칼을 빼들고 그 칼이 유효한가? 네. DS 부분에 탁탁 그분의 방침대로 꽂힐 수 있을 것인가? 분석 기사 준비하고 계시죠? 아, 예. 네. 우리 분석 기사 올라오면 네. 또 한번 예, 인상기사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근데. 그렇죠. 어떻게 인상기사가.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한 사건. 이것도 초유의 사건이네요. 근데 올해는 초유가 아닌 것 같은 게 네. 타임라인별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1분기에도 한번 사실 맞습니다. 제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설마 그래 잠시 뭔가 마찰적인 요인이겠지 이게 네.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도체 업계에 좀 거의 없었죠. 예, 그리고 뭐 HBM 사실 전체 디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아, 물론 뭐 유행이지만 맞습니다. 정말 핫하긴 하지만. 근데 뭐 1분기 그랬다 치고 근데 3분기에도 아직 픽스된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31일에 나오지만 거의 많이 차이 나면 정말 2조. 그죠. 2조. 예, 2조. 어떤 분은 또 3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간 것 같고. 네. 이거는 정말 저는 큰 사건 같아요. 제가 과거 사례를 찾아봤더니 2007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더라고요. 디램의 수율이 하이닉스가 앞지르는 바람에 이건희 회장이 너무 크게 화를 내시면서 황창규 당시 사장을 질책했다. 근데 그건 단지 수율일 뿐. 뭔가 그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반전되진 않았는데 올해 벌써 2번이나 그것도 매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기술면에서도 뭔가 몇 년이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가 뭐 한 5년 정도 취재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렇죠.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정말 중량감 있는 이벤트라서 그럼 세 번째는 과연 뭘까? 세 번째는 제가 타임라인별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저는 마이크론 얘기하고 싶어요. 마이크론의 HBM3 퀄 통과. 8단이죠. 8단이죠. 네네. 이거를 삼성전자보다 먼저 퀄을 받았다? 저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거 혹시나 언론 플레이 아닌가? 처음에는 예. 약간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네. 공식적으로 그게 H200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H200이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엔비디아의 쿼트를 땄어요, 또. 맞아요. 네. 예. 뇌피셜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6월 초에 제가 대만 컴퓨텍스 전시회를 갔었거든요. 그때도 마이크론 기자 간담회를 갈 기회가 있어서 그 디램 개발하시는 총괄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께 HBM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깨가 이렇게 되셔가지고 자신감이 막 장난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BM4는 뭐 내년 상반기에 샘플 출시할 거고 3E는 우리가 정말 월드 베스트라고 자신하고 있고 그렇게 자신감을 표시하시더니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12단까지 샘플 shipping했다 뭐 이런 발표도 또 하셔서 와 마이크론 너무 세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블랙웰에는 빌트인이 된 건가요? 마이크론 제품이? 그거는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네, 일단 저도. H200은 네. 그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네, 그 네. 뒤에 블랙웰에 들어갔는지는 되게 궁금한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예, 이야기가 없고 근데 12단이 이제 shipping됐다고는 언급을 했으니까 테스트는 아주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한테 보내는 신뢰감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마이크론이 들어갈 포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지 않을까. 그쵸. 목표 자체가 뭐 아주 그 마켓시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톤업이 되는 것 같고 네. 여기 또 그 공교롭게도 TC본도 제일 잘한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 점점 더 장비를 많이 납품하면서 네. 수율이 좋아졌나 이런 좀 걱정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공시하지 않을 만큼 계속 네. 미미하게 맞습니다. 납품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분기 한미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론 비중이 꽤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네. 알고 있지만 제가 함부로 알겠습니다. 네.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벌써 뭐 이 정도면 영상 한 개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님 취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내년에 보는 우리 강 기자님이 내년에 보는 주목할 만한 이벤트 혹시나 기술 탑3 정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좀 밀고 있는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술이라서 네네. 실리콘 포토닉스. 네, 저도 그 기사랑 영상 봤는데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개념을 잡는데.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는 네. 실리콘 포토닉스는 제가 좀 이렇게 늦게 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이게 기술이 무르익으려면 네. 한 5년? 뭐 길면 7년 정도는 있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우리 강 기자님 기사를 보고 이거 생각보다 빨리 오는구나. 왜냐면 TSMC 코어스에다가 네. 여기에 COUP가 올라가는 게 내년이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TSMC 로드맵을 보면 2025년에 플러그able 형태로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스위치 형태로 해서 아마 CPU나 XPU 옆에 붙는 거겠죠. 그렇게 나오고 2027년쯤 되니까 아예 그 기판 안에 CPU가 딱 올라가가지고 포토닉스가 딱 아예 그쵸. 달라붙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진보가 너무 빨라 보이고 그래서 내년 당장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TSMC가 생산에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세계 파운드리 정말 지존이잖아요. 60%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의 어떤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을 하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고객사들이 되게 굴지의 기업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마벨이나 브로드컴 같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는 너무너무 그렇죠. 멋진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TSMC와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레이더로 잡혀서 내년에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또 삼성은 어떤 기술로 대응을 하고 있을까. 얼마 전에 기사를 쓰긴 했는데 내부에서 이름을 짓긴 했더라고요. 그 패키징 플랫폼에 그렇죠. 예, iQube EOSO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가 너무 저는 궁금해요. 그렇죠. 저는 엔비디아 입김이 사실 TSMC한테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불과 한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약간 그 글래스 코어 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TSMC가. 그래서 저기는 실리콘 인터포즈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글래스 코어 기판 쪽에서 별로 네거티브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톤이 바뀌었는데 그게 젠슨 왕이 TSMC 방문하고 나서 좀 약간 그런 저는 느낌적인 느낌 좀 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실리콘 포토닉스가 되려면 거기서 이제 손실률, 신호 손실률이 좀 적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글래스 코어 기판으로 하면 훨씬 더 손실률이 적고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빨리 좀 시프팅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노룩스 5세대 탭 인수도 그 뒤로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 컨셉에 대해서 이게 아주 먼 로드맵 상의 기술이 아니라 빨리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나 브로드컴, 뭐 코이런트 같은 회사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사실 글래스 기판하고 그 CPU 코옵틱스 패키지하고 별개의 기술로 봤거든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연결성, 그 CPU와 기판 간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또 이게 정말 차세대 기술들로 연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펜아웃 PLP. PLP, 예.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왜냐면 이 기판 사이즈가 유리기판이 워낙 크니까 이거를 또 한 번에 대량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펜아웃 WLP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펜아웃 PLP를 한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TSMC도. 그렇죠. 한 개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뭔가 드릴 말씀이 뒤에 더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약간만 하고 두 번째는 식각 쪽인데 극저온 식각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크라이오제닉이라는 기술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통상의 식각하고는 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웨이퍼 그 챔버 안에 있는 그 웨이퍼의 온도가 원래는 상온이었다면 크라이오제닉 같은 경우에는 그 칠러의 어떤 세기를 더 높여가지고 영하 60도 정도까지 낮춰서 이런저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식각을 할 때 쓰던 패시베이션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가열차게 식각을 할 수 있어서 첨단 에너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장비사에서도 하고 칩메이커 업체들도 하고 이런 그렇죠.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확실히 좀 더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V10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크라이오제닉을 지금 맞붙은 기업이 두 개의 큰 장비사들, 램리서치랑 도쿄 일렉트로닉 크게 지금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승자가 누굴까? 지금까지 듣기로는 도쿄 일렉트로닉 그렇죠. 극중 시각은 텔이 먼저 좀 드라이브를 걸었고 네. 지금 평가 결과도 나쁘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 들리는데 램리서치도 얼마 전에 미디어 간담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극저온 시각의 원조다. 그리고 이미 칩메이커들의 팹에 들어가 있는 극저온 장비는 모두가 우리 거다. 이렇게 되게 자신감을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라고 그러면 반도체에서 보통 유전체 시각 쪽이 있고 이제 전도체 시각 쪽이 있는데 보통 램리서치가 전도체 쪽 시각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원래 유전체 시각은 이제 텔이 원래 잘하는 걸로. 그래서 보면 약간 그 낸드의 채널 홀 뚫는 거는 램리서치가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텔이 치고 들어와서 극저온 시각 가지고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라는 건데 이제 램리서치가 안 그럴 텐데 라는 그쵸. 지금 상황인 거죠. 그 두 회사가 또 재밌는 게 펄스 DC 기술을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의 차이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펄스 DC를 지금 플라즈마 소스 말씀하시죠? 예, 플라즈마 소스 그 이제 ACDC 뭐 이렇게 나뉘는데 DC 중에서도 펄스 DC 해가지고 꽝꽝꽝 맥박처럼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파고 들어가는 예, 더 파고 들어가는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종류인 것 같은데 그거를 적용을 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크라이오 플러스 펄스 DC 해가지고 첨단 랜드 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가장 최근에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아직 펄스 DC는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우리 고유의 AC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이랄까 안정성이랄까 이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펄스 DC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텔하고 램리서치의 경쟁인데 약간 국내에서 보면 프록시로 보면 약간 그 TCK하고 하나 머티리얼스가 약간 그러네요. 네, 약간 그런 구도가 있는데 이게 약간 국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그 파츠에 딱 붙어 있는 애들이 그렇죠. 너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극저온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일 것 같고 나중에 그 좀 기회가 되면 다시 모셔서 업데이트 좀 해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것도 장비 얘기인데요. MI 계측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사를 썼는데 이 HBM이 이거는 SK하이닉스 쪽 위주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HBM이 너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공급 부족은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수율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공급을 늘리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은 방법이 웨이퍼의 수율을 더 올려야 돼요. 다이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자.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MI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이제 다이를 쌓기 전에 생기는 그런 오류를 잡으면 쌓고 나서도 훨씬 더 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근에 그래서 넥스틴 장비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 제가 기사 썼는데 그 3D 검사 장비 원래 넥스틴은 회로 패턴 쪽에 이제 원래 검사하는 기술을 잘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는 HBM에 일단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갈 때 이 웨이퍼를 그라인딩 하다 보면 웨이퍼가 훨씬 얇아지는 문제가 그렇죠. 네, 굉장히 얇아지죠.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소잉 하거나 뭐 다이 형태로 만들 때 오피지가 엄청 심해진다고 해요. 예, 그럼 이렇게 다이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2D 검사 장비로는 검사를 제대로 못 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3D 장비로 가면 이런 굴곡진 것들을 더 자세히 검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크랙들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AOI로 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외관 검사. 외관 형태인 것 같아요. 외관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이단에서 그렇게 훨씬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면 쌓고 나서 어떤 극한의 테스트를 해도 크랙에서 좀 더 안전하고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SK하이닉스도 그 장비를 되게 선호하고 있고, 근데 그 장비가 뭐 캠텍이나 아니면 KLA보다도 먼저 평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글로벌 캠텍이나 KLA 같은 네. 업체들이 잘하는 네. 쪽인데 네. 여기 이제 HBM 쪽에 커스터마이징해서 넥스틴이 좀 이제 그런가? 잘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소식이. 그러네요. 저는 넥스틴이 항상 이제 많은 이익을 뽑아내는데 멀티풀에 대해서는 항상 캡이 닫혀 있던 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SK 하이닉스하고 그쪽이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러면 정말 회사 레벨업이 그러니까 이게 12단뿐만 아니고 뭔가 16단까지 확장성이 열리는 느낌이 들어서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투자의 판단이 아니라 이게 산업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식 투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게스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 산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에는 여러분들 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또 불러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쓴 기사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세 가지 MI, 기술을 굉장히 관심 깊게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내용인데 벌써 영상 하나가 지금 1시간 찍는다고 하셨는데 30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이제 깊게 강론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령 기자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반도체 분석하면 AI 혁명하고 이 반도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때려야 뗄 수 없는데 강 기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뗄 수 없어요. 그냥 붙어서 가는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너무 엔비디아가 잘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몇 년간의 실적을 보면 정말 엔비디아가 너무 훨훨 날고 있고 그리고 이미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 같은 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AI 혁명하고 반도체는 계속 맞물릴 것 같고 저는 엔비디아의 성장도 계속 될 거라고 보거든요. 대체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NPU라든지 그렇죠. 뭐 삼성 지금 접었지만 뭐 마하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도 뭔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설계, GPU의 어떤 우월성 그리고 모든 AI 연구자들이 거의 바이블같이 사용하는 그런 쿠다 그리고 그 쿠다로 만들어낸 수많은 전 세계 곳곳의 레퍼런스 이런 걸로는 과연 엔비디아를 넘어설 그런 게 있을까? 그 AI 혁명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만큼 AI 혁명과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언제까지일까? AI 반도체 혁명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AI 거품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인 얘기가 내년까지 AMD든 엔비디아든 GPU의 판매는 되게 솔리드하다. 굉장히 잘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이후 2025년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근거가 과연 AI 서비스를 만드는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도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수익이 되는 모델 없이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중에 이미 어떤 회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도 투자해야 돼 이러면서 약간 출혈 경쟁 비슷하게 쫙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캐시적인 그런 부담을 이기고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그렇죠. 일종의 빅테크들의 군비 경쟁이 결국 AI 가속기 수요를 촉발시킨 건데 일단 내년까지는 캐펙스는 제가 보기엔 꺾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내후년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돈 못 버는데 계속해서 출혈 경쟁할 거냐. 뭐 실제로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무적으로 파산할지언정 절대 군비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라. 네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쓴다르 피차이한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저게 안 꺾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경제라는 게 그렇게 무한정 이렇게 밀어넣을 수 없는 거니까 똑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내년까지 업황은 좋은데 그러면 이제 주식은 선행하니까 이거를 내년에 이제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저는 뭔가
밝은 그림이 보이는데 내년 하반기 저는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지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국내 테크를 이제 올 상반기까지 좋게 봤고 하반기에 이거는 주식 시장이죠. 사실 업황 아직 안 꺾였잖아요. 근데 이제 업황이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하반기부터 그럼 주가는 사실 성장률에 동조한단 말이죠. 똑같은 고민이 결국 내년에 미국 테크에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지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약간 내년 하반기가 그러면 승부처 같이 주가로 보면 주가로 보면 네. 승부처.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 흐름이 내년 하반기에 굉장히 엇갈릴 수 있다. 그게 AI 반도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있는 결국 거예요. AI 혁명. 그렇죠. AI 혁명의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계속해서 인프라 주도의 사이클이 그러니까 인프라 주도의 사이클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쯤 되면 어느 정도 인프라 사이클이 약간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스케일링 로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무어의 법칙을 스케일링 로우가 대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 내년에 또 지켜봐야겠죠. 진짜로 그런지. 근데 보통 AI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번의 겨울이 있었던 거잖아요. 1960년대 한 번 있었고 90년대도 한 번 있었고 매번 이렇게 사이클마다 AI 겨울이 있었는데 이제 뭔가 하드웨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AI가 폭발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AI의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고 하드웨어도 언젠가는 사실 한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조만간에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6년이 뭔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지켜보면서 또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테크 시장을 보면 AI하고 논 AI 수요가 이렇게 완벽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나? 내년에도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조금 힌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비트그로스를 10% 디램이에요. 10% 중후반대로 예상을 했고 올해 끝날 때쯤에는 10% 중반. 그러니까 여기에는 HBM 성장률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내년에 HBM 수요는 더 오른다고 하고 가격도 더 오른다고 하고 그러면은 거의 뭐 논 AI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없는 거죠. 물론 뭐 이거는 SK 하이닉스 한 회사의 전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는 너무 이번에 중요한 반도체 회사가 됐으니까 이걸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AI랑 논 AI는 결국에는 이 경계가 모호해져서 하나로 좀 통일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제가 컨퍼런스 콜을 계속 인용을 하지만 내년에는 AI PC와 AI 스마트폰 기기에 대해서 뭔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LPDDR5나 DDR5 같은 고성능 D램에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논 AI도 AI로 합쳐지면서 같이 같은 트랙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긴 했어요.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제 서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에 최적화돼서 AI 가속기라는 게 지금 GPGPU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주문형 메모리가 HBM이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내년에 논 AI가 AI로 들어오는 시점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인데 AI PC, AI 스마트폰인데 지금은 사실 하드웨어 쪽은 기존의 커머디티를 그대로 쓰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강 기자님이 VFO나 VCS 같은 이런 이제 주문형 메모리, 특히나 이제 온 디바이스 AI용 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약간 적용 시점, 스케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 사실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VCS, VFO 논문은 많이 봤지만 이게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삼성전자가 어떤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 VCS라는 용어를 쓰죠. 올해 12월에 샘플이 나올 것이다. 그럼 샘플이 나오면은 다음 적용 시점은 보통 언제인가요? 그렇죠. 이게 몰라요. 중요한 게 만드는 것도 겁나게 어려운데 이게 가격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내 커스텀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100불이 올랐습니다. 200불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체감이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 디스플레이 갑자기 해상도가
확 좋아지면서 내가 $100 더 내고 사야지. 이런 게 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결국 AI 서비스가 좀 쓸만한 거. 네, 이제 킬러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가 뭔가 네. 대박이 나는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애플 인텔리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같은 게 뭔가 제품 수요를 네. 바꾸고 네.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한 정도의 네. 니즈는 못 준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비슷해서 그러네요.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네, 합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반도체를 그래도 5년 이상 취재해 오셨고 네. 저는 이제 뭐 거의 18년 봤는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한 거는 좀 충격적이거든요. 중요죠. 그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주변 분들의,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정말 관통해서 하는 말은 인사더라고요. 그렇죠. 조직 쇄신. 그래서 연구소에 대한 쇄신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고, 곧 인사처리라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임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임원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도 너무 촘촘하고 미세하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미세화되어 있는 조직이 맞아요. 돼 있어서 칸막이, 관료주의,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조직에서 많이 벌어지고 불필요한 보고가 너무 많고, 이건 뭐 경견 사장님도 부임 당시에 뭐 말씀을 하시고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깨끗하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정말 과감한 칼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정말 어떤 분들을 만날 때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센서스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사실 삼성 그러면 시스템의 삼성이라고 한때 이야기를 했었고 네. 사실 삼성의 인사 시스템을 다른 재벌 기업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삼성 출신 사람들 뽑아가서 세팅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저는 삼성이 인사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네. 이게 언제부터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네. 단기간에 현상은 최근에 이제 드러난 거지만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누적돼 왔겠죠. 네, 누적돼 왔을 것 같고 사실 임원들이 정치하고 뭐 이런 것들 비난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냐? 아니 필드에 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엔지니어였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네, 그런 실적을 쌓아서 임원이 된 건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밖에 만들 수 없는 시스템도 저는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네. 지금 나타나는 HBM, 원CD램의 문제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 음. 원론적인 문제를 일단은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도 삼성 엔지니어 분들 중에는 너무너무 우수하고, 정말 진짜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 다 삼성, 뭐 의대 있지만, 의대 빼고, 네. 항상 댓글 달리는 게 네. 의대 빼고, 네. 우수한 엔지니어 다 네네. 그쪽으로 일단 가잖아요. 그쵸. 물론 요즘 하이닉스도 있겠지만. 네, 이 엔지니어들을 잘 꿰는 작업이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 부분이 바로 뭐 임원 아니면 팀장급 이상의 어떤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쇄신, 그런 지적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선제 조건이다. 그래서 정말 이번 연말 인사처럼 이 삼성 임원 인사를 이렇게 진짜 관심 깊게 보는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머리 아파요. 진짜 인사가 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11월 보통 12월, 11월 말 이때쯤인데 지금 이제 주요 임원들은 대부분 다 통보 받았을 거예요. 자기 거에 대해서. 네. 그렇죠. 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인사 내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나가. 보통 임원, 그렇죠. 임원 인사는 이제 10월 가면 거의 판결은 난 거고, 거의. 네. 이제 발표는 연말에 나지만, 네. 사실상 이제 거의 기뜸은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 갈지 또 그렇죠.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거는 그리고 꼭 이게 네.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안 되더라. 누가 연말에 돈 찌라시. 맞아, 그거 맞은 적이 없어. 거의. 누가 자리 간다더라. 네. 그 사람은 이제 누가 나를 죽이려고 이러고.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연말에 너무 하여튼 참 재밌습니다. 이게 웃을 일은 사실 그렇다고 일은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네. 다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말 인사 한번 보시고 그걸 또 어떻게 우리 강예령 기자가
해석해서 네, 기사 쓰는지 부담 100배 주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예,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네, 3부에서는 정말 디테일한 내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일영 기자님 모시고 자꾸 잡담만 하고 있는데 자, 이번 회차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이제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이 사실 HBM 경쟁력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기술이 이렇게 압도적일지 몰랐어요. HBM4부터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도 적용하고 네,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리드 본딩 정말 최대한 당겨서 해보겠다. 네. 원시 방침인 것 같고, 네, 네, 그죠? 원시 디램 적용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사나노, 베이스 라인은 사나노 네네.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에서 시스템 네, 반도체로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네. 되면 진짜 대박이죠. 네.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12단, 16단에 쌓는다? 대박인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점은, 일단 코어 다이부터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디램, 납작. 예, 네. 예. 전편에서 네. 말씀드렸던 뭐 그런 단일 디램의 문제인데 지금 원C 디램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C 디램 기존 로드맵대로 연초에 발표했던 로드맵대로 보면 연말께 양산에 돌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는 원C 디램의 수율 양품의 비율은 한 10에서 20% 내외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뭔가 가격대가 맞고 아니면 생산성이 보장이 되려면 훨씬 높은 수율을 그렇죠.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글쎄요, 개발 동향을 조사해보면 좀 SK하이닉스와 비교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자꾸 늦어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도 HBM이 12단을 쌓는 건데 코어 다이부터가 조금 경쟁력을 빨리 회복을 해야 쌓아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파운드리도 시생산 라인에서 수율이 30%로 나와야지 본양산으로 스타트를 하는데 디램이 10에서 20%라 그러면 굉장히 낯선 수율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웨이퍼에 한 1000개 정도 다이가 찍힌다 이러면은 쓸 수 있는 게 100개, 200개. 네네 그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가에서도 밀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HBM4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도 안 그래도 하이브리드 본딩 너무 비싸고 그렇죠. 복잡한 공정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HBM4에서 또 MI머프를 그대로 어드밴스드 형태로 쓴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물론 16단에서 또 새로운 트랙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일부 레이어에서. 12단에서도요? HBM4 12단에서? 12단보다는 16단이 아닐까 싶은데. 예, 저도 예. 네. 기대를 한번. 네, 제 생각입니다. 과연. 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걸, 그러니까 원C 디램이 잘 돼야 이제 HBM4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잘해야 될 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네.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관 기자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신 측면이 있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본더 방식 같은 경우는 TC-NCF라는 방식 네. 같은데 엔비디아 콜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질문 주시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게 풀리지 않는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비의 문제 아닐까요? 장비 문제. 네. 그 장비. 본더. 네네. 본더를 보시는군요. 그 전에 신가와 거 네, 쓰다가 신가와, 네. 신가와 장비를 쓸 때는 안 되다가 갑자기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더니 얘들이 잘 되지? 그거는 이제 그 종속 변수하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변수하고 상수를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변수는 한미 반도체 장비였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공정 기술이 갑자기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갑자기 왜 한미 반도체 장비를 저렇게 많이 사지 마이크론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장비의 네.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디램 납장 자체를 마이크론이 잘 만드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1A, 알파, 베타, 감마로 가는 거지만 그때부터 마이크론이 잘 했고, 이거는 이제 기본값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TC-NCF를 했는데, 아니 한미 장비를 쓰니까 왜 갑자기 수율이 잘 나오지? 네, 이런 거죠. 저는 여태까지 생각할 때 장비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또 뭔가 안에서의 공정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장비도 너무 이제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쓰냐도 맞습니다. 너무 그렇죠. 예, 중요한 문제라서 글쎄요 이게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삼성도 정말 좋은 엔지니어들이 많고 공정도 좋은데 삼성 원래 네. 공정이 네. 그 장비를 거의 분해해서 재조립해서 쓰는 수준의 테어다운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네네. 삼성도 그걸 했었고 삼성도 전성기 때 그걸 했고 인텔도 전성기 때 그런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수율이 낮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장비를 사면 그 FA, 그 필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느 정도 수율을 맞춰주잖아요. 네. 그 장비 단에서는. 네. 이제 그 나머지 거기서 플러스 알파는 결국 그 최적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수율을 높이는 건데 네. 거기서 뭔가 뭐 어긋나 있다 예전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원인은 정확하게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마이크론의 HBM하고 네. 삼성의 HBM. 회사에서 협찬을 잘 해줘야 되겠네. 리버스 엔지니어 어떻게 리버스 엔지니어를 할 수 있을까? HBM이 그 적지 않은 가격이라 그렇죠. 수백만 원짜리를 잘라서 그죠. 구하는 것도 네. 쉽지는 않겠죠. 그러네요. 네. 네. 혹시나 뜻이 있으신 분들 우리 강 기자님 한번 자를 때 한번 참관해 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AI 혁명이 HBM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기존의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 특히나 A식으로 점점 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HBM3에서 HBM4부터 베이스 다이가 그렇게 뭔가 커스터마이징 되는 걸로 보면 네.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게 커스텀으로 가는 거는 너무 정해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어떤 학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임원분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커스텀 HBM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스 다이에다가 뭐 ALU, 그러니까 연산 장치 같은 장치를 심어서 미리 일종의 핀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연산을 해서 GPU로 필요한 파라미터만 보내는 뭐 그런 형식의 그거를 워딩은 경쟁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커스텀 HBM으로 뭔가 역전을 노리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것 같고 제가 또 최근에 이건 좀 유행이 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본 커스터마이즈드 메모리는 LLW인데 그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그 R1 바로 옆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특수 메모리. 그쵸. SK하이닉스는 LLW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용어가 없어요. 그냥 특수 메모리. 그래요? 특수한 메모리. 그래서 기사, 참 순박하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마케팅이. 그러니까 뭔가, 브랜딩을 하면 좋겠는데, 삼성은 이미 LLW라는 맞아요. 이름을 네. 쓰고.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P 바로 옆에서 뭐 TSV를 쓰지도 않아요. 그냥 와이어 본딩 했지만, 그쵸. 그래도 바로 옆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그게 펜아웃 WLP로 제조한 걸로. 펜아웃이. 네, TSMC. 펜아웃 네네네. 네. 펜아웃으로. 네. 그 방식이 너무너무 저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진 그쵸. 모양이. 그게 사실 주문형 메모리인데, 그죠? 딱 주문형 메모리의 전형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밴드위스가 아마 2배인가, 8배인가? 인풋 아웃풋수가 8배가 많고, 네. 밴드위스가 2배 늘어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뭐, 핀수만 생각해요. 핀수만 네네. 512개인가. 네, 그쵸. 원래는. 8배. 네네, 8배니까. 예. 그쵸. 그게 XR, 그러니까 AR, VR 시대는 분명히 올 거라고 테크 고위 관계자분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비전 프로가 뭐 비싸고 뭐 그쵸. 무겁고 컨텐츠 없고 이래서 약간 좀 시들하지만 언젠가는 확 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게 LLW 아닌가. 그럼 결국 B2C 제품의 가장 큰 허들은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싼 제품에다가 그런 걸 넣어서 더 비싸게 못 팔 것 같고, 그러면, 레벨 3 자율주행차나 이런 쪽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글래스 코어 기판 펜아웃 PL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강 기자님이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인데, 사실 제 예상을 벗어나서 이 기술 진화 속도가 빨라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I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AI인 것 같고, 뭐 AI 데이터가 너무 폭증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바틀렉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칩 투 칩 바틀렉도 너무 많고,
칩 안에 있는, 그쵸. 그 기판 안에 있는 칩 길이도 바틀렉이 너무 심하고. 그렇죠. 서버렉도 서로. 예, 렉투렉도 너무 심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렉투렉은 거의 이제 포토닉스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렉투렉에 있는 광 케이블들이 칩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속도는 정말 가파를 것 같아요. 이게 TSV로 IO를 지금 1024개를 뚫었는데 그 밴드위스가 10기가비트라고 하더라고요. 삼성 HBM3E 12단 제품 기준. 그렇죠. 네. 네. 근데 삼성전자가 공개한 그 CPU 포토닉스 관련된 자료의 밴드위스를 보면 2027년에 12.8테라비트 퍼세크까지 가더라고요. 초당. 그러니까 그럼 거의 1000배 이상, 1200배 이상의 속도를 내는 건데 그게 불필요할까? 네. AI의 규모는 더 커지는데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수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토닉스를 엄청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AI 클러스터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더 스케일업이 되면 예, 거기서 이제 그동안에는 AI 가속계에서 병목을 줄이는데 다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 통신. 그렇죠. 클러스터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병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쪽 밸류 체인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실리콘 포토닉스 쪽은 우리나라 기반 기술은 굉장히 취약하죠. 네. 진짜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 포토닉스를 취재하는 거는, 보통 새로운 기술들은 업계에 너무 뛰어나신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곳곳에. 그렇다고 뭐 실리콘 포토닉스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쵸. 예,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저는 이런 열심히 하는 기업을 꼭 네네. 얘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네네. 포토니솔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비상장인가요? 예. 라이팩이라는 기업도 SPI 정말 유명한 광학회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광엔진, 이런 기술도 선보이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문제는 인프라 자체가 너무 그쵸.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업계에 잘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학계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듣곤 했거든요. 그런데 포토닉스 전공을 해도 이걸 써먹을 그라운드가 없대요. 그쵸. 한국에. 어디서 테스트도 해주고 탭에다가도 넣어주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네, 그런 인프라도 물론이고 그냥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기업 자체가 미국이 훨씬 토양이 좋대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딴 길 찾든지 이렇게 되는. 그러면 2027년 생각해보면 TSMC는 양산에 와 있고 우리는 저변 기술이 없으니까 또 뭔가 뒤처질 수밖에 없네. 서브 3나노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그 위기감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약간 N이거든요. INFP라서. 망상을 많이 해요. 그런 위기감이 막 저도 모르게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토닉스는 좀, 해당 됐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는 기업 그 이름 주시면 제가 꼭 밑에 자막으로. 제가 이분들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네네. 뉴스로 이제 포토닉스 기업들을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건 그렇고, 최근에, 그러니까 유망한 뭐 PLP나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거는 글래스코어가 아닐까 싶어요. 저랑 생각이 너무 비슷하다. 그죠. 그 글래스를 다루는 요소 기술들이 사실 디스플레이 쪽에 많잖아요. 네. 저 똑같이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물론 포토닉스도 삼성전자가 도전을 하고 있지만 글래스코어는 우리 기업이 2개가 도전을 하고 크게 대기업으로 봤을 때 2개가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기하고 SKC인데 정확히 엑솔릭스죠. 네, 근데 이 기업들은 일단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그러니까 뭐 투자를 못 받아서 못하는 기업들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되게 좀 고무적이랄까요? 그런 거는 각 회사별로 열심히 SCM을 만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 회사 말씀드린 거 조금 그럴 것 같지만. 그 밸류 체인에서 그런 좀 주목하는 회사 뭐 어디가 있는지. 뭐 다 아시겠지만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피롭틱스. 네네. 피롭틱스. 최근 TGV 장비.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건 비상장이지만
FNS 전자라는 네네. 예, 기업이 앱솔릭스 안에 SCM에 포함이 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기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물론 피로틱스도 그렇지만 켄트로닉스도 있고, 에피케이프, 우리나라 상장 기업 아니어도 네, 독일 회사. 네, 에피케이프, TGV 되게 잘하는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중우엠텍이라는 회사도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안에 속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그렇죠. 협업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것 같고, 그쪽 밸류 체인을 좀 끌고 와도 네. 트러블이 없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싫어할지 좋아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도 훌륭한 디스플레이 기업이 있는 거고, 물론 SKC도 뭐 LG노텍의 참전 가능성도 그렇죠. 지금 가능성 열어놓고 있는. 가능성 네. 열어놓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땐 우리나라의 어떤 글래스 기판이 SCM이 훌륭하다. 잘만 되면 정말 훌륭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글래스코어 기판 하면서 우리 말씀하신 실리콘 포트닉스 관련 기업들하고 좀 협업이 잘 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밸류 체인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좋겠네요. 네, 그렇죠. 저 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긴 한데, 큰 그림. 네, 그렇죠. 큰 그림.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한 개 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좀 길들을 좀 잘 열어주고, 우리 대기업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아주 급할 때가 아니면 밸류 체인은 잘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니까 네. 그런 쪽을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할 이야기는 거의 다 했죠. 네. 중요한 이야기는 그런 것 다 같은데요? 다뤘는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테크 취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IT진을 정말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불러주시면 이거 보장받고 싶어요. 저 유튜브 채널에도 대표님 한번 아유, 모시고 예, 싶어요. 그럼요. 우리 네. 품앗이 해야지. 궁금하세요. 네. 당연히 출연료는 드립니다. 예, 그렇고 앞으로 대표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한 번씩 봐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강혜령 기자의 유튜브 채널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될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댓글 상단 링크에다가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서 꼭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강 기자님 잘생겼어요. 이런 거 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거 몰아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큰 흐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 기자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또 우리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또 거기서 엑기스만 또 가져와서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